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7말 8초 본격 휴가철이죠. 정치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저도로 휴가를 갈 예정인데 대통령의 휴가는 재충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여야 대표도 나란히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요. 볼거리 리스트가 눈길을 끕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표는 SNS에 또 글을 썼다 내렸는데요. 자, 관련 내용들 다 모아서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7월 31일 월요일 뉴스 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내륙 일부에서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른 가운데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온열 질환으로 전국에서 최소 10여 명이 숨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거를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국회가 선거법 개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내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이 난립하는 걸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당장 오늘 10월에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관급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하천범람의 원인으로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 제방을 꼽으면서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차원입니다.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이 오는 3일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휴가철까지 겹쳐 유행이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10명 넘게 전국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숨진 사람들은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로 대부분 밭일을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과수원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주인 잃은 옷가지와 의료장비 일부가 나뒹굽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70대 남성 A씨가 숨진 건 지난 29일입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한낮, 밭일을 나왔다가 쓰러진 겁니다. A씨를 비롯해 주말과 휴일 사이 온열질환 증상으로 숨진 사람이 경북에서만 7명에 달합니다. 6시 이후에 내가 하루씩 해 빠지고 이제 약치고 8시 넘어까지 내가 일하고 갔는데 숨이 막히는데 어제 이거보다 더 더웠어요. 경남에서는 남해군 등에서 밭일 나던 80대 3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농작업 중 쓰러진 주민이 결국 목숨을 잃는 등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고령층인데 불볕더위 아래 농산일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을별로 거리 방송과 폭염 대비 기본 수칙을 홍보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뙤약볕 아래 고령의 노인들이 논밭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오늘 내륙 일부 지방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여주시 점동면 기온이 37.2도까지 올랐고 경남 양산과 강원 정선이 36.3도, 서울도 33.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전남 화순 기온이 37도, 대전과 광주, 대구가 36도, 서울도 35도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 뜨거운 공기가 계속 축적되고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다음 주 중반까지 이번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증상이 생기면 바로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쉬거나 치료받는 게 중요한데요. 온열 질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근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만약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온열 질환의 주요 증상으로는 어지럼증과 두통, 메스꺼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도 심한 갈증이 나면 이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갈증이 생기면 벌써 내 몸은 수분이 부족하다. 이게 일단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갈증이 생겼을 때는 빨리 수분 보충이 우선인 거고,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뭔가 몸 상태가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다. 무엇보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최선입니다.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한다면 물과 그늘, 휴식 등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햇볕을 피하면서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그늘에서 쉬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휴식보다는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때에 야외나 너무 더운 실내에서 무리하게 노동을 하면 정말로 온열 질환으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위험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온열 질환 가능성이 가장 큰 때인 만큼 이 시간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를 낸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국민 불안이 없도록 보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말 5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습니다. 국토부와 LH 조사 결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09개 가운데 37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아파트 단지 15곳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파주, 운정 등 입주가 이미 끝났거나 현재 입주 중인 단지는 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인데 이 가운데 설계 오류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발주처인 LH는 7개 단지에 대해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보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주처인 LH를 포함해 설계와 감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인사 조치를 물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 300여 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보름 남짓 휴식기에 돌입한 국회. 그러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 문제를 두고 여야 대치는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권 반발이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거라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관 후보자 지명 뒤 첫 공식 회의, 여당은 이 후보자를 방송 공정성 회복 적임자로 치켜 세웠습니다.
야권의 반대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방통위 정상화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속셈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강조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언급했는데 민주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가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거라며 이번 지명을 윤 정부 인사참사의 활용점정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정도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오히려 보이콧을 하면 좋은 것은 그쪽이라고 봅니다.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의 야당 요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당 정권 때 더 심했다며 내로남불 주장이란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혹독하고 무자비하게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언론인을 탄압했던 민주당 정권이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인사청문회 사전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자 지명이 언론 장악을 넘어 국가폭력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언론폭력 가해자의 복귀이자 국가폭력의 귀환입니다. 이동관 조직투쟁은 방통위 해체 투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 만큼 8월 중순 임시국회 개회 직후가 유력합니다. 국회 휴식기 뒤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강대강 대치가 더 격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의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부실 대응이 드러난 최고의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요청도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실무진만 꼬리 자르기식으로 징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휘 고하를 막론할 것이며 정무직도 예외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최고위급 공직자 5명이 거명됐고 주말이 지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차관급인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겁니다. 앞서 국조실은 하천범람의 원인으로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을 꼽으면서 행복청이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장은 정무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의 건의 내용을 들은 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의영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인사조치도 이번 주 내로 밟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조실은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이번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역시 인사조치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선 인사조치 요청 대상이 아닌 선출직을 제외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해병대가 경북 예천 포구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애초 해병대는 오늘 오후 2시 언론 설명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지만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별다른 이유를 공지하지 않은 채 취소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병대 수사단은 필요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로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며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브리핑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된 사람은 이번 주부터 기존보다 최대 6,700만 원 많은 1억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주택도 기존의 2배인 6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정부의 늘어난 호우 피해 지원 대책을 김종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마와 극한 호우가 남긴 상처가 깊은 가운데 정부는 수해 피해 지원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우선 실제 건축비에 크게 못 미쳤던 기존 주택 파손 지원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으로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입니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 기간에 피해를 받거나 지난 일요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 대상입니다. 주택을 다시 짓고 생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손길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침수주택 지원금도 종전의 2배인 600만 원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자 역시 이번엔 업체별로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망 실종자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농업 분야는 피해 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 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다만 추경 없이 재난 대책비,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길입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YTN이 단독 보도한 검찰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참여 범위를 넓히고 경찰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정부의 이른바 검수 원복 절차가 막바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수사준칙 개정 작업에 들어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개정 수사준칙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검찰의 보안수사 범위 확대,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 수사 지연 문제 개선으로 요약됩니다. 기존 보안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 몫이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경찰과 사전에 협의했거나 일정 기준을 만족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이에 관여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재수사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실상 수사를 끝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기한도 정해집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면 이를 수리해야 하고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 제한이 없던 보안수사도 앞으론 검사가 요청할 경우 한 달 내에 해야 하고 경찰은 3개월 안으로 마치는 게 원칙이 됩니다.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도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공소시효가 3개월 앞으로 임박한 선거 사건은 송치 전이라도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이 협력할 중요 사건 유형에 조직범죄, 대공, 정치자금, 노동, 집단행동 범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방점은 국민권익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보다 국민의 편익 더 증진되는 방향일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종결권을 갖는다? 이 문제가 아니죠.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일 것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사준칙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앞선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수사준칙 개정이 더해지면서 검수 원복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회복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한 축이죠.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서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를 추가했는데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결정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첫 구속 시도가 불발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변인들은 혐의 인정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에 호소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실제 금품 수수와 금품 제공 약속 여부 등의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가족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도운 측근 변호사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 원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을 통해 실현했던 겁니다. 검찰은 또 당시 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3억 원 가운데 일부가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에게 지급됐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자금을 관리한 이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날짜, 액수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며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무를 도맡은 공범 양재식 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특검이 금품을 실제로 받았거나 약속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엔 박 전 특검 신병을 확보해 번번이 법원에서 막혀온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최근 한 시사평론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서를 제기해서 당내 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최근 재부상한 사법 리스크와 8월 위기설이 사퇴설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10월 사퇴설은 이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난 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친명계 K의원을 밀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 한 보수 평론가가 제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정치적 구상을 한 주체로 친명계 핵심 의원들을 지목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그리고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다는 이 대표 최근 발언과 맞물리며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근거 없는 소설, 이른바 찌라시 수준에 불과하다며 불쾌한 기세까지 내비쳤습니다.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장성철 소장의 카더라 통신이나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가상의 소설을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소환하는 거는 이 대표는 웃음으로 K 의원으로 지목된 김두관 의원은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치부했습니다. 그 10월 사퇴설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어떤 모 기자가 전화가 와서 자가 발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길래 알다시피 저는 자가 발전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지 않나. 다만 현 시점에서 사퇴설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카드로 거취 문제는 여전히 열려있는 것 아니냐는 친명계 핵심 의원의 진단도 있는 데다 특히 최근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추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다시 떠오른 사법 리스크, 8월 위기설이 사퇴설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합 행보로 주목받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극적인 장면은 연출되지 않으면서 완전 봉합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10월 사퇴설에는 이 대표의 불완전한 리더십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은 한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내 검찰이 지난 10개월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됐다는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지방검찰청은 회유나 진술 강요는 없었고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판사가 그 뒤에도 한동안 재판 업무를 맡아 늑장대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법원이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성매매 혐의를 맡는 A 판사는 지난달 적발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늑장대처 논란에 대해 법원이 사건 일지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A 판사가 적발되고 3주 넘게 지난 뒤인 17일에야 소속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이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고 그 직후 A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판사는 지난 20일까지 재판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스토킹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야 징계를 청구했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울산지법은 기본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렸고 휴정기를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배제된 A 판사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는 계속 맡게 됩니다. 성매매 적발 한 달을 넘겨서 뒤늦게 법원 내부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소속 법원 법원장의 청구로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법관의 징계 수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높은 징계인 정직도 최대 1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지 않는 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마찬가지로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도 감봉 3개월,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판사 역시 감봉 4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죠. 사실 최대 정직 1년까지도 안 나올 거고 훨씬 거래 짧은 기간 정도 정직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법원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지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국민적 여론까지 고려해 결정할 거라면서도 법관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일반인과 법관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소환 통보 시점 등 처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일단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 명이 시범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직장인들의 육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과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하나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이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가사 서비스 업종에도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 등지의 16개국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요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가구에서 육아나 가사를 했을 때 거부감이나 오히려 또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증해보고. 시범 사업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이 최소 6개월 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근로조건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200만 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보다 다소 높은 급여 수준은 물론
경험이 중요한 가사와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을 믿고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 60대 분들의 육아 도우미 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저희가 가진 20, 30대들이 가지지 못한 그 육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 분들이 과연 그 이론만 가지고 오셨을 때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추진하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옵니다. 가사 서비스 비자 제도가 새로 도입되지 않을까?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 낮은 비용이라고 하듯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차등화 예 시발점이 여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정부는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입국 전 경력과 범죄 이력 검증은 물론 한국어와 육아 관련 기술 교육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현재 교사들이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입시 문제를 제공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실태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조치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현직 교사들이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교육부도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적발된 교사들은 오랜 기간 학원에서 억 단위 돈을 받고 일해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부는 우선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들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현황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향후 감사 등에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불법 영리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확인되는 교사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행위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특히 허가 없이 학교 몰래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거나 강의를 했다면 영리 업무 금지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원에 문제를 판 교사가 학교 시험에도 비슷한 문제를 내서 내신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 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유아 영어 학원 편법 불법 운영과 관련해서도 재차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유아 영어 학원들이 대상인데 영어 학원이 아닌 영어 유치원으로 소개하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의 교습과정 운영,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점검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서울 교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9일과 30일 1,7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한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있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들조차 이를 악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5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 된 김포공항역은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출근 시간대 열차 운영 횟수를 4회 늘렸지만 대책 시행 첫날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윤흥성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9호선 김포공항역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서울시가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린 첫날인데요. 실제 효과가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5호선과 김포 골드라인, 서해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려는 승객들이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바로 옆 공항철도까지 도착하자 승강장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서해선 개통이랑 이런 것까지 이제 맞물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승강장에도 이렇게 사람이 계속 이제 많이 들어차고 있어요. 그래서 증편이 돼도 지금 그렇게 큰 체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탑승하며 열차 안도 붐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급행열차 출발역부터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들고 다음 역, 그 다음 역 승객이 계속 더해지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어려워집니다.
한 달 전쯤 서해선 연장 직후 YTN 취재진이 9호선을 찾았을 때와 비교해보면 전보다는 혼잡도가 낮아진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9호선 전동차는 6량에 불과해 최대 연량인 다른 전철보다 인파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급행과 일반 열차 운행을 각각 2회씩 증편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5,000명 넘게 더 태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용자 대다수는 나아진 점을 당장 찾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일반 열차보다 더 혼잡한 급행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판이 조금 증가를 한다던가 열차 운행 횟수를 좀 늘리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내년 중순 투입할 계획이었던 신규 전동차 8편 가운데 최소 5편을 올해 말까지 조기 투입해 배차 간격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요즘에 더워도 너무 더운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원영섭 단장님 YTN 처음이신데요. 휴가 계획은 좀 세우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이 휴가 기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이 휴정기거든요. 예. 지금 딱 그 법원 휴정기 때 변호사들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휴가 기간이긴 합니다. 휴가 기간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또 나와주셨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휴가 언제 가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방송 출연도 있고 그래서 연휴가 막 이렇게 몰려 있는 때로 네. 잡아서 네. 네, 광복절 전후로 가십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정치권도 지금 휴가 시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달 2일부터 6박 7일간 휴가를 떠나는데요. 하반기 전국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에게도 휴가는 쉼 이상의 의미를 가졌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기 누군지 알겠어? 찍었어. 휴가를 가시지만 뭐 구상할 전국 내용들이 많아서 좀 머리도 복잡하실 것도 같은데 당초 수해 대응 때문에 이제 휴가를 안 갈까 생각을 하시다가 참모들 건의가 많았다면서요. 예, 원래 이제 그 경무에 좀 시달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최근 들어서 외교안보 이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정상회담도 하고 나토도 가고 우크라이나도 가고. 근데 외교안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한테 어느 정도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교안보 이슈만큼은 대통령 본인께서 움직여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무가 굉장히 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실 다른 직원들이나 그 관련한 행정부 직원들이 또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휴가를 안 가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6박 7일 가시는 걸로 하고 그런데 모든 공식 행사는 필요한 행사는 또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휴가 아닌 휴가인 거죠. 공식적으로는 휴가고 비공식적으로는 또 일하시는 건 일하시는 거고. 예, 그렇죠. 회사도 사장님, 국장님 휴가 안 가면 직원들 눈치 보이죠. 자, 휴가 장소를 보면은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 거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저도는 역대 대통령들도 많이 다녀가신 곳이에요. 네. 그 대통령의 별장 청해대라고 불리는 저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휴양지로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 시절 거기에서
이렇게 즐겁게 보냈던 저도의 네. 추억이라는 사진도 공개되고 그랬었죠. 그렇죠. 모래사장에 글씨도 썼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네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일반에 이제 공개를 해서 지금 네. 이제 오고 있는데요. 네. 뭐 거제도 자체가 굉장히 뭐 아름다운 섬입니다. 뭐 저도 가봤는데 저도까지는 안 가봤는데요. 거제도는 거제도. 제가 가봤는데 예. 네. 뭐 거제도만 봐도 저곳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재충전하기 좋은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만 봐도 굉장히 쉬기에 좋은, 재충전하기에 좋은 이런 장소 같아 보이는데, 자, 휴가 떠나기 직전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성적표는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먼저 보시면 긍정평가가 37.3%로 아주 소폭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살짝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상승으로 반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론조사가 어떤 수치가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수치를 보는 것보다는 이게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조금 반전된 이런 흐름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악재로 분류가 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평 고속도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양평 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그런 이슈들이 더 이상 이제 먹히지 않는 수준으로 네. 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김남국 코인 관련해 가지고 제명 공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보고를 했다.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몇 가지 그 민주당의 또 악재들이 어느 예. 정도 반영된 게 그게 이제 또 반사 효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지금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잘못된 걸 바로 잡자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대로 뭉치게 되고 또 반대로 진보 진영 쪽도 진보 진영 쪽으로 뭉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크게 왔다 갔다는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대치 국면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염수 문제라든가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건 네. 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덜 되는 것 같다는 얘기 하나 하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는 부분에 네. 반사이익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양 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은요,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무당층의 증가입니다. 무당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졌을 때 소폭 하락했다가, 그다음에 야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졌을 때 또 소폭 상승했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추세는 다 좀 환멸을 느끼면서 중간지대로 이탈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치권 전반이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뭐 자화자찬 내지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중도층으로 이탈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좀 이렇게 구상을 잘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중간층도 이렇게 중도층도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국정 운영의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심기일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층도 좀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잘 가져오기 위해서 심기일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요. 자,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휴가 기간에. 지금 이제 그 휴가 기간 때 앞으로 8월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그 여론조사에 기대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으시는 게 그동안의 방향이긴 하지만 여론조사를 참고해서 불필요한 실점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어느 정도 이제 예정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야기가 선동이라도, 그리고 IAEA 보고서에 따른 과학적인 보고서의 결과가 안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실질적인 방류를 찝찝해하는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 지표 여러 지표를 살펴보면 실제로 꽤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좀 그러게 후쿠시마 방류 날짜가 아직은 미정이지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분들의 비중이 더 점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심적인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마치 뭐 과학적인 결과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또 헤아리고 그 국민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외교도 이제 그 한미일 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몇 번의 이제 정상회담을 거쳐가지고 꽤 성과를 냈다고 봐요. 그런데 성과를 내면 낼수록 또 지금의 그런 한미일 정상회담이 활용점정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고 여기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성과를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외전이나 이런 데서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휴가 중 전국 구상에 또 추가 개각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광복절 특사 이 얘기도 나오는데 자,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 전국 구상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젠다를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별 사안들을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하려는 거는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이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 어젠다를 제대로 세팅을 했느냐? 그걸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탄생한 것이 뭡니까?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동안에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느끼고 있느냐? 그럼 느끼지 못했다면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은 과연 있었는가? 그러지 않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힘을 가졌다고 느끼고 그 힘을 행사하고 또 마치 야당을 사냥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야당도 끌어안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함께 미래로 함께 나가려고 하는 의욕 충만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새로운 국정 어젠다는 무엇이고 국정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좀 구상해 주시면 어떨까. 휴가를 마치고 나올 때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거든요. 그 모멘텀을 잘 살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국정 어젠다를 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자, 여야 대표도 나란히 지금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요. 두 대표가 읽겠다, 휴가 간다고 하면은 이제 항상 무슨 책을 읽겠다 이런 리스트들을 항상 공개하고 가시는데요. 김기현 대표 어떤 책을 읽는다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위대한 협상, 또 뭐 세계사를 바꾼 8개 협정을 포함해서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뭐 이런 책들을 읽을 거다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어떤 취지로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제목 자체로 이 책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일단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위대한 협상이란 것도 여당은 결국에는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뒷받침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당의 대표만 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안보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아무래도 그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는 게 국민의힘의 그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히 제목에 써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책을 선정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김종인 대표님 계실 때도 어느 정도 그 뭐 많은 논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책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뭐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목만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올 거야를 딱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일부러 고른 것 같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난세일기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평산마을 평산 책방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해 주신 책 같이 가면 기류된다 이 책을 읽겠다고 하고 또 특이한 게 그 드라마죠.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DP 시즌 2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그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 모습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뭐 그런 걸 제목 속에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당 내에 또 그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추천하신 책 이런 것들 그리고 대중적으로 뭐 DP 시즌 2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이미지와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어떤 책 뭐 선정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역시 이 양당 대표도 이런 책으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약간은 날이 서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날을 좀 죽이고 국민을 위해서 재충전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상하겠다 이런 거를 좀 더 보여주는 좀 더 큰 지도자다운 이런 책을 좀 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에서 좀 날이 서 있는 게 느껴진다. 네. 국민을 위한 구상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총선을 위한 구상은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양당 대표 재충전하면서 지금 내년 총선 그림도 좀 그려볼 텐데,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등장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장성철 소장의 금요일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네? 그런 왜 10월입니까?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내가 뭐 계속 버텨가지고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은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 진영 다 그냥 무너진다. 그래서 K 의원을 당 대표로 밀겠다. 10월 사퇴설 뭐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네. 10월쯤에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새 대표의 K 의원 뭐 다 알려졌으니까요. 네. 김두관 의원을 올린다는 네. 시나리오인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 40명 정도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어디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끊임없이 총선에서 만약에 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 생명도 끝나고 사실상 민주당과 역사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정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려놓을 것이다. 기다려달라. 이 얘기까지는 저도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으면서도 그게 언제야? 이런 생각은 계속 한 거죠. 근데 그게 이거예요. 계속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월이니 이런 걸 정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8월 말에는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8월 말 얘기도 있었고 10월 얘기도 있고 12월 얘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총선이 다가오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건 결국 여론과 총선 전망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총선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면 그 총선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때 가서야 제가 볼 때는 결단이 가능하지. 뭐 어떤 한 의원이 시사평론가에게 이런 게 있어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일은 저는 만무하고요. 저런 얘기는 장성철 우리 소장에게 이야기를 해준 어떤 모 의원이 그냥 자기의 아이디어 내지는 자기가 들은 걸 종합적으로 이럴 수 있다라는 그 장성철 소장님이 한때 파트너셨잖아요. 예. 뭐 들었으니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했겠죠. 이럴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의원들께서 얘기해 주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자신이 생각을 할 때 신선하네 이래가지고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뭐 굉장히 뭐 신빙성이 있어서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총선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상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안주라 그러죠. 그 안주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총선과 관련된 계획,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양반댁의 사랑방에 소위 말하는 신진 사대부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구상들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사랑방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 사랑방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팩트라기보다는 신선한 정보들이 있어서 이제 방송에서 편하게 얘기한 거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관련해서 뭐 10월설, 연말설, 뭐 직전,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지금 콕 집어서 10월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10월 사퇴설은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마 그 8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이후에 어떤 적절한 시점에 그
자기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9월이냐 10월이냐 8월에 구속영장이 아니고 9월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그게 10월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뭐 실현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정치판을 보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상황이나 전국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인물을 보는 건데요. 네. 인물로 볼 때는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 민주당에 어쩌보면 이익을 원했으면 그 큰 틀에서 이익을 원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총선 출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총선 출마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본인이 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당을 돌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계속 밀고 왔던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그거는 그 기존에 따라왔던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서 싸우다 죽을 수는 있어도 자기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퇴하지 않을 거다. 예, 절대 사퇴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했던 선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민주당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그 뿌리가 깊고 그 지분이 많은 그런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대표라는 직위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본인이 아마 그렇게 낙관적인 미래를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자,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당사자로 지목된 분 김두관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금시초문이고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의 정식으로 소문이 났겠죠. 자가발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길래 알다시피 저는 자가발전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41명의 국회의원이면 아마 김영진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거든요. 카더라 통신이나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가상의 소설을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소환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네. 자, 김두관 의원이 자가발전 얘기도 좀 들으셨나 보죠. 네, 이런 일은 내가 하지 뭐 절대 자가발전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사실무근이다 얘기를 했고요. 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뭐 친명계 대표적인 분인데 40명이 뭐 이렇게 공감할 정도면 내가 모를 리 있겠냐. 이거 그렇죠. 정말 소설 같은 얘기라는 얘기인데 또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40명 정도 모이면 핵심이 안 들어가면 40명이 모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차기 당대표로 만약에 지목이 된다면 그 본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그 당대표 측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타진이 들어가야 돼요. 타진이. 본인은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진을 못 받아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설익은 누군가의 뭐 머리 기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한 것. 그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것을 그냥 들은 것 아닐까 이렇게 뿐이 생각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요. 마지막까지 본인이 어떻게 해보려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 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총선 승리를 본인이 이끌면 그 다음부터의 민주당 내에서의 반발이라든가 리스크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굉장히 똘똘 뭉치게 되고 총선 승리를 하면은 그 국민의 여론도 밴드웨거닝 효과가 확 이쪽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거를 꾸준히 추진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거나 총선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졌을 때 그래서 당원과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때만이 제가 볼 때는 당대표를 내려놓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뭐 전망도 그렇죠. 나오는데요. 친 이낙연계 심경민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아바타 당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도 공천권은 끝까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직은 물러나되 공천권을 행사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 앞서 이제 대표적 절대 안 물러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분은 아마 친이낙연계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일단 대표직을 물러나는 시나리오부터 일단 밀어보고 그리고 나서 뭐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에 생각하자 뭐 이러신 것 같은데 정치공학적으로는 그 직함이 결국 권력입니다. 그러면 당대표니까 공천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당대표가 아닌데 공천권을 가진다는 거는 당대표인 상태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당정 운영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실현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정치공학적인 수예요. 그거는 그냥 뭐 용이나 뭐 이런 유니콘 같은 거를 상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공천권을 가질 거면 당대표의 권한을 당대표 직함을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저분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조금 더 이낙연 대표한테 유리한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좀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예,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그동안은 검찰의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 이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총선은 다릅니다. 총선은 모든 출마자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이게 피해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를 가만히 있을 그런 상황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는 정말 이제는 그 완전히 총선을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걸 이끌고 졌을 때에 본인의 정치 생명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비난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 출마한 것, 당대표에 출마한 것. 그러면은 거의 뭐 역사의 죄인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다른 승부수를 구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공천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어쨌든 총선 앞두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상황인데요. 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래가 짧은 분이라는 노인 그 유권자 비유가 노인 비하 논란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지난 30일 토요일에 20, 30대 청년들과 좌담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살 날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 더 많은 그 투표권의 실질적인 비율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는데 1인 1표제에 반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래서 1인 1표제가 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덧붙이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는 1인 1표제가 왜 정착을 했는지를 그 이분이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1인 1표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중받기 위한 거거든요. 네.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든 뭐 학식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한 명으로 존중하자라는 거기에서 이념이 출발해가지고 그 1인 1표제가 된 겁니다. 근데 누구는 이제 0.5표를 행사하고 누구는 1.5표를 행사하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그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거고 신분제를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에 충실하다고 하시면 절대 하실 수는 없는 발언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혁신위가 뭐 식물 혁신이라고 말을 주위에서 많이 하는데 그전에는 본인은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무적인 대외적인 환경이 많이 부딪혀가지고 좌절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스로 약간 자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런 말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기에는 뭐 그 일반적인 정서에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 헌법의 가치에도 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자기가 어떤 당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우리 미래를 결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에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한 20대가 3표 정도를 행사를 한다고 하면 60대는 기대 수명이 좀 적으니까 뭐 1표 정도를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아닌데 이걸 뭐 안으로 제한한 건 아닙니다만 1인 1표제를 이제 기저에 깔고 얘기를 한 겁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야 한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굉장히 그러면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합리적이고 그래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아요. 이거는 민주주의 자체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 그다음에 네. 인권,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법학자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정치권에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노인 문제, 그다음 종교 문제, 그다음에 성에 관한 문제, 약자에 관한 문제 이런 거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탁 얘기를 그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있고 우리 당은 특히나 그 네. 예전에 어르신과 관련돼 가지고서 굉장히 큰 논란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신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연세가 많으시면 꼭 일찍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젊은 분은 꼭 더 오래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언제까지 살 거라고 해서 그거를 알고서 그만큼의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말씀, 뭔가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다져진 말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면 그냥 뛰어들어서 말씀하시는 완전히 붕 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살짝 지금의 지위에 대한 황홀경에 빠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혁신을 해야 되는 혁신위원장인데요. 네. 지금 발언 논란이 지금 여러 차례거든요. 이번이 이제 처음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은 혁신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왜를 도출해내려면 먼저 해야 되는 건 지금의 문제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정권을 잃었고, 왜 우리의 지지율은 이것뿐이 안 나오고, 왜 우리 중도층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 평가 속에서 아, 이런 게 문제였구나라는 문제점이 도달되고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점에 대해서 혁신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혁신안이라는 게 그냥 모양만 좋으면 혁신안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혁신안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머릿속에서 그냥 좋은 아이디어만 툭툭 던지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말 대잔치 뭐 이런 거를 뭐 컨테스트 하듯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조차도 못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이분 얘기 좀 해볼 텐데 이준석 전 대표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자, 이름이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에요. 한번 보셨습니까? 예, 앞부분 살짝 봤습니다. 네, 일단 뭐 정책적인 것만 다루는 방송을 해보고 싶어서 개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원래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유튜브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워낙 이제 방송에서 그동안 불러주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방송 자체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슈 파이팅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별도의 유튜브가 있어야지 정책적인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뭐 웬만한 인기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초대를 받으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아마 앞으로 방송에서 그렇게 출연할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라는 본인의 어떤 예상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이 적어지다 보면 본인의 또 다른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플랫폼을 이제 결국에는 자기와 이준석계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방송에 출연이 적어질 거란 우려는 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그걸 예상하지 않았으면 이런 이제 독자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견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조금씩 그동안에도 잊혀져 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본인이 했던 아주 톡톡 튀는 발언들이 약간 식상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에 그동안 지지했던 분들도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식으로 여론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돌파구, 자체적인 돌파구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화면에 좀 전에 나왔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네.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네.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자, 지금 비윤계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네. 조금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분주해진 모습도 보이는데 네. 파급력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비윤계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그럼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거기에 사람들도 모이게 하고 네. 사람들도 오게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게 경제적인 실현도 가능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예.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실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이슈들을 모고 정책들을 모아서 DB화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의 어떤 이슈를 좀 짧게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계획해서 끌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구상한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예, 여러 가지를 구상한 예.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래요. 제목이 예. 아쉽습니까? 예. 근데 여의도 재건축 조합하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여서 그 사람들을 조금 재건축하겠다, 리모델링하겠다, 네. 뭐 이렇게 좀 들릴 수가 있잖아요. 제3지대, 제3정당하고는 좀 다른 느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약간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요소를 좀 담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뭐 대한민국 재건축이라든가 좀 크게 좀 가져가서 네. 뭐 아니면은 뭐 국정 운영 재건축이라든가 예. 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근데 여의도 이러면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지가 젊은 정치인 이미지가 저는 안 난다고 봐요. 조금 어차피 이 개설 여러 가지 의도로 했다고 하면 좀 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목부터 전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뭐 조언도 주셨는데요. 자, 한편 포구 골프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홍준표 대구시장님 SNS에 또 글을 올렸다 삭제하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다.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 나는 총선까지 내쳤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 그런 게 정치다. 이런 글을 또 올리셨는데 올렸다 또 삭제를 하셨거든요. 글을 올렸다 삭제하시고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홍준표 시장이 진심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해서 저런 말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 또 왜 자기를 걸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불쾌한 이제 발언을 하셨죠. 오히려 좀 불편한. 내 이야기 하지 말고 본인 이야기 하셔라. 왜 나를 걸고 넘어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왜 이준석과 유승민 의원을 이제 걸고 넘어갔느냐 그거는 이제 여당의 어떤 어떤 그룹에서 이거를 불편해하게 생각을 하니까 일부러 이걸 툭 치신 것 같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도 또 유사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그 과거 이제 대통령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안철수 후보하고 본인이 이제 결합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던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뭐 궁극적으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자제했으면 좋겠다. 김상일 평론가는 이 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짧게 굉장히 욕구 불만이 크시구나. 지금 좀 아직도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관종이 되는 최대 요소가 욕구 불만입니다. 그래서 욕구 불만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한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올리실 것 같기는 자, 홍준표 대표의 발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를 낸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국민 불안이 없도록 보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말 5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습니다. 국토부와 LH 조사 결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09개 가운데 37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아파트 단지 15곳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파주, 운정 등 입주가 이미 끝났거나 현재 입주 중인 단지는 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인데 이 가운데 설계 오류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발주처인 LH는 7개 단지에 대해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보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주처인 LH를 포함해 설계와 감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인사 조치를 물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 300여 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시민단체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전관 특혜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 설계나 감리를 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관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LH는 경실련의 감사 청구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체 선정 시 전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퇴직자의 유관기관 수의계약 금지, 취업 제한 확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만에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숨진 사람들은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로 대부분 밭일을 나갔다가 변회당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과수원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주인 잃은 옷가지와 의료장비 일부가 나뒹굽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70대 남성 A씨가 숨진 건 지난 29일입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한낮, 밭일을 나왔다가 쓰러진 겁니다. A씨를 비롯해 주말과 휴일 사이 온열질환 증상으로 숨진 사람이 경북에서만 7명에 달합니다. 6시 이후에 내가 할 수 없이 해 빠지고 이제 약치고 8시 넘어까지 내가 일하고 갔는데 숨이 막히는데 이거보다 더 더웠어요. 경남에서는 남해군 등에서 밭일 나던 80대 3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농장업 중 쓰러진 주민이 결국 목숨을 잃는 등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고령층인데 불볕더위 아래 농산일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을별로 거리 방송과
폭염 대비 기본 수칙을 홍보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뙤약볕 아래 고령의 노인들이 논밭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쪽방촌 주민들의 고된 여름나기도 걱정입니다. 네, 장마철 습기가 미처 다 빠지기도 전에 열기가 차오르면서 주민들은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는데요. 김태형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창문도 없는 쪽방에서 러닝셔츠만 입고 선풍기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찬물을 들이켜보지만 그때뿐 밤낮 없는 무더위에 며칠째 잠을 설쳐 피로도 쌓여갑니다. 습기도 많고 감기도 안 뜨고 바람도 안 되니까 밑바닥에 제가 돗자리 깔고 살까 지금 그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곳 건물엔 쪽방 주민 7세대가 모여 사는데요. 1층엔 에어컨을 둘 공간이 마땅치 않아 건물 2층에만 한 대가 놓여 있는데 아래까진 바람이 잘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맛비가 몰고 온 습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방에 들어서면 숨쉬기도 힘들 정도라고 주민들은 푸념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좀 숨이 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내가 땄어요, 저거를. 이제 바람, 문 열어놔도 저는 닫으면 되고요. 다른 쪽방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보다 밖이 더 시원해서 인근 공원 나무 그늘에 3355 모여 더위를 피합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이 열이 한마디로 하면 샤워라도 금방 땀 흘리고 진짜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좀 해줬으면. 환기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쪽방촌.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물안개를 뿌려 열기를 앗아가는 쿨링포그 설비를 골목에 설치하고 인근 목욕탕은 무료로 몸을 씻고 시원하게 잘 수 있는 밤더위 대피소로 바꿨습니다. 또 시내 쪽방촌 주민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어컨 200여 대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자동 등 일부 쪽방촌에선 낡은 건물이 설비 무게를 버티지 못하거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더뎌지는 등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볕 더위는 8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쪽방 주민들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수막 같은 인쇄물 게시 금지를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시한인 오늘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은 내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데 현장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관한 현수막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5구의 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시 규제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국회는 이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되레 내일부턴 정당 현수막 규제가 더 느슨해집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장기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7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안 된 겁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같은 법에서 단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집회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선거 기간 모든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정개특위가 참가 인원 30명을 새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법사위에서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왜 30명으로 끊어져야 되는 것인지, 다른 5개 열거된 모임은 왜 인원수에 관계없이 2명만 모이더라도 금지돼야 되는지. 정개특위가 의결한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통과는 시켜야 되는데 인원수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렇다 보니 대체 입법이 시급한 현수막 관련 논의까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국민들 우려를 가지게 했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공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중으로는 본회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여야는 뒤늦게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당장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현수막 난립 등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백이 해소될 때까지 현수막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광고나 벽보 같은 인쇄물 게시도 가능해졌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 신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지금도 내각에 가득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권의 오만한 인사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더는 인사가 망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야권이 반발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이 중립적 모습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방통위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미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밝혀졌다며 방송 장악이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의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부실 대응이 드러난 최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요청도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실무진만 꼬리 자르기식으로 징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휘 고하를 막론할 것이며 정무직도 예외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최고위급 공직자 5명이 거명됐고 주말이 지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 회동에서 차관급인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겁니다. 앞서 국조실은 하천범람의 원인으로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을 꼽으면서 행복청이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장은 정무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의 건의 내용을 들은 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의영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인사조치도 이번 주 내로 밟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조실은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이번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역시 인사조치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선 인사조치 요청 대상이 아닌 선출직을 제외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14일 충북을 벗어나서 서울에서 기업인들을 만났던 사실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연맹 체조경기장 부지 선정 조언 등을 듣는 중요한 자리였다면서 가짜 프레임으로 도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충북 지역에 비상 3단계가 선포된 시기는 7월 14일 오후 4시 40분. 이보다 앞선 오후 3시에 금강홍수통제소는 청주 무심천 흥덕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긴급회의 주재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였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기업인들을 만나기 위해 관내인 충북을 벗어나 서울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2, 3단계 시 도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등을 해야 하지만 김 지사가 관할 구역을 이탈해 직무유기와 이 법에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분 1초가 부족할 그 시간에 폭우를 뚫고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것도 모자라 서울에서 한가로운 저녁 만찬을 즐겼을 도백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기에 충청북도는 서울 약속은 오래전에 잡힌 것으로 하계 세계대학경기연맹 체조경기장 부지 선정 등 대형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울로 올라가면서 행정부지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8시 12분 서울에서 출발해 오후 11시쯤 도청으로 복귀한 뒤 호우 피해 및 대처 상황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도정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 특히 비극적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일정 기간 공짜라서 가입한 인터넷 회원 결제가 자신도 모르게 유료로 바뀌고 또 계약을 해지하려 했더니 너무 복잡해서 고생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법적 규제 전에 빨리 이 잘못된 상수를 바로잡으라며 온라인 눈속임 상술, 즉 다크 패턴에 대한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대해 연방거래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료 회원제인 아마존 프라임과 관련해 가입은 쉬운 반면에 탈퇴는 매우 어렵게 해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비합리적 지출이나 착각, 실수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사용 환경, 다크 패턴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멤버십 결제 안내창입니다. 결제 동의를 구하면서 멤버십 업그레이드 동의를 섞어 나서 교묘하게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는 문구 옆에 X 표시를 해놨습니다. 헷갈려서 X를 클릭하면 마케팅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관리하라며 이처럼 다크 패턴의 예시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소비자도 모르게 온라인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는 이른바 숨은갱신 등의 유형은 현재 규제 가능한 법령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안 통과 전에라도 사업자들의 운영 관행을 바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 패턴의 유형의 일부 유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법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고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 쇼핑몰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끝낸 공정위는 의류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실태 조사 결과도 공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또 강의를 한 교원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2주 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향후 감사 등에서 불법 영리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책임이 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일단락됐습니다. 신천지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사실상 대유행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62%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대구시는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3년 넘는 다툼 끝에 법원은 서로 화해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따라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재기 자체가 무리한 소송이다.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그 사람도 대구 시민들 아닌가요? 앞서 신천지는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묻는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유행에 단초가 됐던 신천지 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지만 잇따른 법원 판단에 신천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당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가량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있을 당시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당시 아픈 어린이를 안고 설정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 등은 설치되지 않았고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장교 후보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장교로 입대하려는 대학생들 가운데 선발해 초급 간부로 육성해왔는데 이제는 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줄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4.8대 1을 기록했던 학군 장교 ROTC 경쟁률이 지난해 2.4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원율 급감은 군의 허리인 5년차 미만의 초급 간부 문제와도 맞물렸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초급 간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길을 살려주는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해서 추가로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원율이 더 떨어져 역대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군 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차례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고심하고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 제고,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전역 후 취업 여건 보장 등 현재 국방부 또 각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학군 장교 지원율이 낮은 이유를 복무 기간에서 찾고 있습니다. 1968년 36개월이었던 병 복무 기간은 꾸준히 줄어 18개월이 됐지만 학군 장교는 28개월이었던 당시 복무 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봉급이나 처우 문제, 책임감에 따른 복무 스트레스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군 장교는 지난해 임관한 장교 가운데 거의 5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지원율이 더 줄 경우 초급 간부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130명 넘게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인 정의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월에서 8월 사이 발생한 안전사고로 모두 136명이 사망했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8월에 사망자가 49%로 가장 많았고 7월이 38%, 6월이 12% 순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이어서 관악구의 동물보호소 고양이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관악구의 동물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한 마리의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동물보호소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고양이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서울 용산구에서 기르던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2,800억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에 원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그제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취소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한인 오는 9월 6일 안으로 맞불 취소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 재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끔찍하다며 거치게 비난했습니다. 당내 후보 경선 최대 경쟁자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해서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지지자들 앞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 연단에 오르자마자 정권 탈환을 외치더니 곧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And he's Crooked Joe. We called him Sleepy Joe. And I never said that. I can't say great things about him because he's been a horrible president. 퇴임 후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온 트럼프는 다시 집권하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으름장 올랐습니다. When we win the election, a little more than a year from now, I will appoint a real special prosecutor to expose the monumental corruption of the Biden crime family once and for all. 임기 중 탄핵을 주도하는 등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여권에 대해선 거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The radical lunatic Democrats, they impeach me, they indict me, they rig our elections.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걸 의식한 듯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일한 대항마로 거론되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미 끝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DeSantis is gone. He's just about over. I think if he ever made a comeback, it would be the greatest comeback in political history. 하지만 트럼프 대권 재도전엔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들어 이미 3차례나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는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사 자금으로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대통령 재임 중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불법 보관과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습니다. 특히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재판은 대선을 반년 정도 앞둔 내년 5월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가까운 일본도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 지역에는 대형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 기상 피해로 인한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도심은 오전 11시를 지나면서 이미 35.5도를 넘어섰습니다. 사이타마현은 오후 들어 39도를 기록하는 등 일본 대부분 지역이 연일 35도 이상 40도에 육박했습니다. この暑さはもうずっと続いてますでしょ。夜寝らんない。普通の公園には行かなくなりましたね。もう水のある公園ばっかりになりましたね。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9일 도쿄에서는 90대 남편과 80대 부인이 30일에는 70대 노부부가 숨졌는데 당시 모두 에어컨이 꺼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해 평균 10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人が亡くなったと想像してみると、これは大災害に匹敵するような事態。65歳以上の死亡者数が8割を超えています。 이 같은 살인적인 무더위에 대처할 여러 기술이 적용된 상품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팬이 장착된 옷, 수냉식 조끼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そもそも熱中症にまずならない、なる前の段階で抑えるっていうような技術をもっと世に普及してほしいとも思っておりますし、あとはですね、その働いている現場だけではなくて、普段の生活から対策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もっといいなと。 이런 가운데 제6호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현 등에 접근하면서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는 등 벌써부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본이 폭염과 태풍을 연이어 마주하면서 올여름 내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의 드론 공격이 적중됐습니다. 드론 공격 몇 시간 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은 필연적으로 러시아로 돌아간다며 본토 공격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일요일 새벽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폭발 지역으로 다가갑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폭발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3대를 요격했지만 모스크바 서쪽에서 기업 사무실과 상가로 쓰이는 건물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이 떨어진 곳은 모스크바 내에서도 현대식 고층 건물이 밀집한 모스크바 시티 경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모스크바를 겨냥한 이번 공격은 전쟁을 먼 얘기쯤으로만 여겨온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충격을 주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Ночью, около 3:43, я прям просыпаюсь от лютого грома. Я подумала, может гром, может молния. Смотрю, нет ни дождя, ничего. И я понимаю, что у меня собака забилась от страха под диван. 드론 공격 몇 시간 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서 러시아 본토 공격 의지를 밝혔습니다. Поступово війна повертається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до її символічних центрів та військових баз, і це неминучий, природній та абсолютно справедливий проце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러시아인 일상에 전쟁이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으려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은 점점 더 많은 무인기를 단순한 정찰 목적을 넘어 실전 배치하면서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4일에도 모스크바 시내 국방부 청사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비주거용 건물에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열린 정치 집회 도중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44명이 숨지고 약 200명이 다쳤다고 AP와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30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에서 열린 이슬람 강경파 정치 지도자 모임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탄이 장착된 조끼를 입은 자살 테러범이 공격을 자행했고 초기 조사 결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적대 관계인 이슬람 국가가 공격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2019년부터 3년간 130만 명 이상의 성인 여성과 소녀가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도 매체들은 현지 시간 31일 인도 내무부가 지난주 상원에 제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8개 인도 연방 직할령 가운데 델리에서 가장 많은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여성 6만 1천여 명, 소녀 2만 2천여 명이 사라졌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 내에 어렵게 병원에 와도 치료할 사람이 없어 발을 구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정부가 다른 병원 의사들이 팀을 짜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심혈관 질환의 응급치료 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기정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심근경색 환자가 골든타임 2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한 비율은 48%,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3시간 내 도착률은 52%에 불과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적시에 치료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먼저 환자나 가족이 평소에도 응급 증상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도울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도착 가능한 병원 현황도 지도 형태로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병원에 와도 의사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치료에 협력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병원 의사들이 7명 이상 팀을 짜서 운영하면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30개 팀 정도를 선정해 내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데 팀별로 운영 실적에 따라 연간 1억 9천만 원에서 최대 2억 7,2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수가 체계도 기존의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저희가 100% 사전 보상이라고 하는 공공정책 수가의 이제 한 형태로서 또 지급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복지부는 이런 방식이 필수 의료 인력의 중증 응급 대응 부담도 완화해서 인력 이탈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력 양성 방안과 달리 현재 인력 상황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소아청소년과 등 다른 필수 의료 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각각 국내 사망 원인의 2위와 4위를 차지할 만큼 치명률이 높습니다. 환자 수 연간 290만 명, 연간 진료비가 7조 원에 육박할 만큼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큰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늘면서 하루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5천여 명으로 직전 주보다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은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까지 올라갔는데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한 건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던 지난 1월 이후에 6개월여 만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의 3.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13만 명이며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8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일 한국인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 81%까지 회복한 데 비해서 방한 일본인은 2019년 상반기 대비 52%에 그쳤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조폭 문신 전문 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 폭력 조직원 128명을 포함한 약 2,000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25억 원을 번 혐의입니다. 특히 폭력 조직 가입을 위해 이른바 조폭 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가 32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폭력 조직에 가입한 게 확인됐습니다. 하루를 거듭할수록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35도, 대구 36도, 전남 화순은 37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심한 더위에 온열 질환이 비상인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시에는 그늘에서의 휴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후 한때 수도권과 전북 동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는 25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5도, 대전과 광주는 36도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당분간 더위가 꺾이지 못하며 푹푹 찌는 찜통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